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4월 21일이 됐습니다. 마켓나우 1부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변동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수단을 보게 된다면 양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서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데 다만 이번 주에는 이제 한미 관세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여기에 올해 국내 1분기 GDP 수치가 발표된다는 점, 여기에 테슬라와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다는 점이 우리 시장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말씀하신 두 가지 큰 포인트, 즉 관세 협상 문제와 어닝 시즌, 1분기 어닝 시즌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일단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장의 어떤 주목도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어닝 시즌에 조금 더 집중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1분기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하고 이제 철강 쪽이 대미 수출이 좀 아무래도 타격을 입었다라는 점들을 감안할 때 결국은 1분기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과 관련돼서 이런 수출과 관련돼서의 어떤 이 수치가 플러스로 나오느냐 마이너스로 나오느냐, 가이던스도 또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실적 수혜주 이런 종목들을 찾는 작업이 지금 또 적절한 타이밍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신용 거래 잔고가 한 달 사이에 85%가량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그만큼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 개인 투자들 여전한 것 같습니다. 과연 실적이 이를 뒷받침해 줄지 컴프러스콜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요, 첫 번째로 모닝체크를 가져온 게 공매도 얘기입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3월 31일 날 전면 재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만으로 3주가 지난 상황이죠. 이제 4주짜째 들어가는 건데 3주 만에 일단 공매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첫 주차에 비해서 마지막 주, 그러니까 지난주 3주차 때는 대략 공매도 거래 대금이 60% 정도가 줄었죠.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째 주에는 전체 거래 대금 중에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파란 색깔인데 하루 평균 이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꾸준히 나타났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조 2천억 가까이 거래되는 게 지금 2조 원대로 줄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공매도 그 거래 대금이 이제 단순히 전체뿐만이 아니라 개별 종목들도 좀 공매도 거래 비중이 자꾸 좀 줄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첫째 주 때 공매도 거래 비중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나 이런 쪽의 종목들,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4차 공매도 전체 거래 비중이 줄고 그러면서 주가도 뭐 반등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락폭이 대폭 줄고 소폭 좀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공매도의 거래 비중이 외국인 공매도의 특히 거래 비중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좀 시장에 좀 나쁘지 않은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외국인이 또 전체 공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80%에 달하긴 하는데 첫째 주에 90%가 넘었다는 거에 비하면 외국인들의 공매도 비중도 조금은 좀 줄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이 이슈가 시장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자꾸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시장을 이제 크게 본다고 했을 때 일단 공매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외국인 수급 문제인데 외국인이 공매도 자체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20원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높을 때보다는 떨어질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차손에 대한 부담이 덜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좀 여건이 나아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한 점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큰 자기 나라 시장, 좀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쪽 시장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자금 이동이 우리나라 시장이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퍼가 8.1배 정도밖에 안 되죠. 미국이 근 20배, 일본도 한 3배 가까이 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 시장 쪽으로 자금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도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뭐 당장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뭐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섣불리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책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돼가고 있고 어쨌든 대선 날짜도 좀 잡혔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간에 가면서 조금씩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것 같다. 아마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 전략가들 분 중에서 제도권이든 비제도권이든 대부분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비중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좀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사항 가보죠.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뜨겁게 특히 반도체 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게 바로 한미 반도체와 SK하이닉스 간의 이 갈등이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파견보냈던 직원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금액도 그러니까 TC본도 금액도 대폭 올리고 등등등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한화 비전이죠. 하나 세미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SK하이닉스에 TC본들을 납품을 했는데 그 하나 세미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한미 반도체와 이 소송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죠. 기술 탈취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회사 거에 이제 TC본들을 SK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뭐 납품업계를 다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420억 원어치를 주문을 받았는데 주문을 이제 했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한미반도체가 되게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제 SK하이닉스 임원들이 한미반도체를 찾아갔다고 얘기하는데 뭐 아직 뭐 딱히 들리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뭐 냉대를 받았다는 얘기도 좀 있고 뭐 딱히 그렇게 환대를 받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일단은 한미반도체 주가에는 되게 긍정적이어서 지난주 한미반도체가 7% 넘게 마지막 날 올랐었죠. 반면 하나비전은 그냥 뭐 보합권 수준이긴 합니다. 크게 떨어지진 않는데 오늘 이제 하나비전, 하나세미텍의 이제 모 회사입니다. 이 하나비전의 얘기를 가져온 게 맥쿼리에서 하나비전의 목표 주가를 48%나 거의 50% 가까이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HBM 관련된 이 TC본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이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하나세미텍이 TC본드를 만드는 게 일단 크고 그다음에 원래 본업은 CCTV입니다. 근데 CCTV가 미중 관세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미국에 들어가는 CCTV 대부분이 이제 이 중국산인데 이거를 이제 하나비전 쪽에서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까지 좀 합쳐지니까 두 가지 이제 모멘텀이 하나비전에 생겼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대폭 좀 끌어올린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 리스크라는 게 또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한미반도체와의 특허 수송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 현재로서는 좀 이 법정 분쟁이라는 건 사실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안 좋게 된다고 그러면 뭔가 좀 어떤 경제적으로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든 뭔가 모멘텀적으로든 악재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비전 주가는 64,000원까지 3월 달에 올랐다가 지금 56,000원까지 좀 조금 내려왔는데요. 한번 반등을 좀 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CJ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올리브영 이게 지금 CJ의 이제 자회사로 돼 있죠. 원래는 CJ가 올리브영을 분산을 시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올리브영의 지분을 이제 오너 일가에서 좀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CJ 측에서는 분산시키지 않겠다. 이게 또 물적 분할이익이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하는 쪽으로 거의 결론을 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올리브영이라는 이 회사 자체의 이제 본질적 가치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매출이 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 4,200억대 전년 대비해서 11%가 줄었는데요. 매출이 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결제 금액도 계속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빨간색 표에 있는 것처럼 이 다이소 때문에 그런데요. 다이소는 점포수도 늘고 있고 매출도 계속 급격하게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올리브영은 매출도 그렇지만 점포수도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뭐 대표적인 이유가 요즘에는 다이소에 가서 화장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굳이 비싼 돈 주고 뭐하러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품 사? 그보다 훨씬 싼 가격이면 이를테면 뭐 3,000원, 5,000원이면 다이소에서 화장품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소위 말하는 잘파 세대가 다이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고 또 하나가 다이소 같은 경우 또 하나의 모멘텀이 그 약을 또 좀 굉장히 싸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약업계와 좀 제약업계가 아니라 이 약국사에서 약사협회와 좀 분쟁도 있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 간다고 그러면 다이소는 뭐 나중에는 이제 진짜 신선식품까지 판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소의 이 판매 영역이 계속 좀 늘어난다라는 건데요. 지금 같은 불황기에 뭐 전 세계 어디든 다 이렇게 다이소와 같은 이런
아주 싼 그런 매장들, 이런 물건을 파는 매장들이 잘 되죠. 다이소 같은 경우 지금 아주 그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은 것과 맞물려서 성장을 좀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올리브영은 CJ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다이소는 뭐 상장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만 올리브영의 주가를 한번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CJ 주가죠. 네, 오늘 모닝체크에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빅위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미국 기업 100개가 넘는 곳이 실적 발표 진행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은 바로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22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테슬라, 사실 전망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1분기에 대한 출하량이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사전에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적 부진이 이미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기업단에서 정책 리스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미중 무역 갈등과 함께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향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된다라는 우려감이 일단 테슬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세 발표 이후로 테슬라의 주가는 15% 정도 지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데이터를 들고 오게 될지, 그리고 추후 라인업과 관련해서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 구체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4일에 발표 예정인데 클라우드나 광고 쪽에서의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엔비디아 향 반도체 수요까지도 함께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관심이 현재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책 리스크로는 반독점 소송이라던가 AI 경쟁 심화로 인한 성장성 우려감은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당장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긍정적이라는 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 국내 증시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미국만큼 바쁜 한 주를 국내도 보내게 됩니다. 대형 기업들이 일제히 실적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이 가장 피크처럼 보이죠.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그리고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조선사들이 전부 몰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조선사들의 실적 동향을 함께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 섹터로 떠오르는 게 바로 조선주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형주들에 대한 흑자전화 기대감이 현재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도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HD현대미포와 하나오션 이번 분기에는 흑자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오션이 전년 대비해서 38%의 증가율로 가장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조선사들의 실적까지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하기 전에 국내 증시의 분위기 어떠한지 프리마켓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은 일제히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지금 긍정적인 실적을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거래대금 순으로 놓고 봤을 때 0.5%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프리마켓에서 긍정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제주은행도 3.4%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비만 치료제 이슈와 함께 떠올랐던 펩트론 오늘장 거래 전에는 0.7%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암호화폐 관련주로도 불릴 수 있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장전에 8%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책 관련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의 분위기 어디에 초점을 맞춰줄지 일단 개장 분위기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시작인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예시 종목 4종목 그리고 빅샷 종목 2종목을 선정해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을 들고 오셨는데요. 네. 어떤 모멘텀을 좀 집중하고 계실까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 한 2주 전 정도쯤에 이런 이제 관련된 뉴스들이 좀 모멘텀이 좀 많이 생겼었는데 엔지캠 생명과학 영노화 신약 개발 착수 착수입니다. 착수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노화세포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겠다. 이 부분들도 일단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의 이제 타깃 링크드 테라피틱스 바이오 회사의 일대 주주가 엔지캠 생명과학이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를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항암과 관련된 거든 요거는 ADC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그게 이제 암세포에 딱 달라붙으면 항암제가 그 물질에 달라붙은 암세포를 공격을 하는 방식을 이제 요 ADC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DAC는 이제 단백질과 관련된 건데 과거에 이제 단백질이 뭔가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술, 과거에는 그걸 좀 약간 줄이는 기술이었었는데 이 DAC 같은 경우는 단백질 자체를 아예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그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기술력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주가는 좀 어떨까요? 네. 최근에 네.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종목군들 뭐 예시 종목군들도 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빅샷 종목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가 약간 좀 안정 찾으면서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는 네. 종목들이 되게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엔지캠 생명과학도 자리는 굉장히 뭐 좋은 자리에 좀 그러네요. 나왔고 네.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뭐 10% 넘게 상승하는 흐름. 일단 거래량이 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거긴 합니다만 거래량이 많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좀 약간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뭐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이건 예시 종목이니까요. 네네. 체결 강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한 4, 5거래일 뒤에 바로 네. 주가의 급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저희 체결 강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결 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아까 차트에서 봤을 때처럼 0.75% 정도 올라간 날 거래량이 오히려 좀 약간 줄었죠. 줄었는데 167% 그다음에 111 정도 퍼센트 나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그러네요. 체결 강도 5일 선에 안 들어가 있다가 일단은 다시 한번 5일 체결 강도가 들어갔다라는 게 특이한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줬고 그러네요. 중간에 약간 빠졌을 때 이틀 정도 조정받았을 때 차트로 잠깐 보면은 저도 그때 요 궁금했는데. 두 날이 네. 됐을 텐데요. 뭐 가격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약간 받으면서 사고 나서 4일 동안 횡보를 하면 사실 좀 답답하거든요. 그쵸. 그럼 그때 체결 강도 보고 일단은 홀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홀딩하신 분들은 일단은 10% 이상의 상승세를 금요일 날 가져가실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종목으로는 엔지캠 생명과학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선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1일 날 신호가 나온 다음에 5일 체결 강도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요. 그 뒤로 18일 날 급등세가 펼쳐졌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전기술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어떤 모멘텀 보셨을까요? 한국전력은 일단 전기를 이제 네. 사서 뭐 팔고 이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설치하는 거 네.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한전이 주가가 좋으면서 한전기술도 사실 같이 따라간 듯한 느낌도 있긴 하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어떤 뭐 약간 큰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모멘텀들도 조금 약간 생기긴 했었고 한전 베트남 원전 사업 참여 추진 신사업 협력 강화를 한다. 믿고 쓰는 K 원전 기술. 한전 워낙에 지금 이쪽 한전이 우리 지난주에서도 한전을 소개를 시켜드릴 때 외국인들 네. 수급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2주 연속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전 기술도 좀 약간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 후반에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기업들 주가가 괜찮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전 기술도 역시 원자력 관련주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전 산업이 윤 정부 때 어쨌든 굉장히 주도적으로 밀었던 네, 맞습니다. 산업이기 네.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를 받다가 요즘 다시 주목을 받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받고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전 기업들? 일단은 네. 저는 크게 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네. 모멘텀이 처음에 이제 센티멘탈적인 이런 뭐 정부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처음에 움직이다가 계속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뭐 방산, 조선, 전력 이런 것들이 다 실적이 뒷받침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그쵸.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원전 관련 기업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서부터 시작해서 좀 약간 퀀텀 점프하는 실적이 좀 보여줘야지만 그 밑에 단이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앞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건설도 실질적으로 현대건설 대리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원전 수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주들에서 원전을 거의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도 원전에 상당히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적도 한번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 최근 추이는 네. 좋습니다. 실적이 뭐 차트가 비슷하죠. 네. 아까 그 엔지큐가 그러네요. 네. 다 대부분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좋은 자리에서 그 신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차분하게 좀 얕은 조정, 상승 후에 얕은 조정, 상승 후에 얕은 조정. 그 다음에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주가적인 흐름은 한전 기술이 아니야 그 한국전력이 월등하게 좋긴 합니다만은 한전 기술도 나름대로 좀 약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화살표가 있는 날에 체결 강도 신호가 어떻게 포착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네. 할 텐데요. 4월 10일 날이었고요. 네, 계속적으로 네. 하락하다가 그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초가도 띄우고 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5일 체결 강도 보면 중간에 사실 들락날락 좀 하긴 합니다만은 이날 샀다가 손절 치고 다시 들어가도 상관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참고로 5일 체결 강도가 조금 약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좀 약간 참고를 하시고요. 당일 체결 강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한전 기술이 당일 체결 강도 좋으면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5일 체결 강도도 다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달 체결 강도 100에 육박하는 흐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전기술 원전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금요일장에 9% 이상의 강한 상승 나왔는데 그 직전 주에 이미 뭐 신호가 나왔고 일주일 체결 강도 꾸준하게 배고 웃돌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시 종목은요. YG 엔터테인먼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떨어질만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나 싶으면 또 떨어지고 제가 엔터주들이 좀 약간 큰 네. 힘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모멘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증권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YG 엔터 하반기 대표 아티스트 세 팀. 대표 세 팀인데 혹시 은별언니 세 팀 다 맞히실 수 있어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베이비 몬스터고 여기는 이제 블랙핑크. 그렇죠. 네. 저 남자 그 보이 그룹은 네. 저도 기억은 좀 잘 안 나는데 이 세 그룹이 네. 그 대표 아티스트인데 하반기에 모두 지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YG 엔터를 가장 좀 주목을 해서 보자. 이렇게 흥국증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YG 엔터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나 싶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나 싶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언제 사야 되나 아니면 사신 분들은 지금 내가 이걸 갖고 있어야 되나라는 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게 지금 엔터주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뭐 하이브를 중심으로 하이브가 올라가면 나머지 엔터주들 다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JYP는 좀 약간 다른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뭐 증권사마다 SM이 뭐 탑픽이다 아니다 뭐 YG가 탑픽이다 하이브가 탑픽이다. 증권사마다 좀 다른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이제 JYP는 좀 약간 예외로 하고 세 개의 엔터사들이 거의 같은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뭐 하이브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호는 일단은
조금 한 박자 늦었다라고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사고 나서 그래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좀 흔들릴 때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6.7% 정도 상승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크게 치고 가는 종목군들은 사실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고 새로운 종목군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 3일, 4일 동안에 이 정도 수익률은 그래도 지금 나쁘지 않은 어떤 수익률을 앞으로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YG엔터를 예시 종목으로 한번 좀 삼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엔터 지난해 중반 지나고 나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는 다시금 그 하락분을 메우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14일 날 신호가 나왔네요. 네, 신호 나왔고 네. 계속적으로 이제 5일 체결, 일주일 체결도 유지되면서 사실 이 3일이 신호 나오고 나서 3일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었었거든요. 그 횡보하는 흐름 동안에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YG엔터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 사실 네. 큰 걱정은 없는데 이 구간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내가 갖고 있는 YG엔터가 굉장히 좀 답답한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 보여줬고 체결 강도도 상당히 좋게 뽑아줬고 특이한 점은 한 달 체결 강도가 굉장히 오랜만에 그러네요. 100을 들어갔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6.7% 정도 올라갔을 때 체결 강도 180, 거래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래량이 전날 목요일 날 10만 주 수준에서 금요일 날 33만 주까지 늘어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 시장에서 다시금 주목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YG엔터 금요일장 6%가량 상승했고 14일 날 먼저 5일 체결 강도가 100을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네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네 번째 종목은 S&D입니다. 네, 저도 이 종목 좀 좋아해요. 네. 라면을 좋아하시잖아요. 불닭볶음면 매운 거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네. 근데 스프 만드는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은 뭐 나름대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상승률로 따진다라고 하면 삼양식품에 비하면 좀 약간 아쉽나요? 애교 수준이죠. 근데 지금 율천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스프 봉지, 이제 라면 네. 봉지 만드는 게 이제 율천화학인데 율천화학은 오히려 실적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S&D는 나름대로 실적이 꾸준하게 좀 약간 그 삼양식품과 더불어서 네. 성장을 하고 있고 중간에 좀 약간 탄력적인 흐름에서는 삼양식품보다 높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일단 S&D가 삼양식품에 굉장히 못 미치고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삼양식품이 꺾이면 이 S&D도 같이 꺾인다라는 점을 염두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스 밀가루 주식도 라면 인기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불닭 품고 주가 70% 상승, S&D 생산 더 늘린다. 이 부분이 가장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거의 뭐 풀캐파로 돌아갔기 때문에 생산을 더 늘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자연스럽게 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양식품의 움직임과 함께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그렇다면 저희 주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나름대로 올랐다가 이제 그 조정을 받을 때 큰 하락보다는 이제 야금야금 내려가는 좀 약간 러프한 좀 조정을 보여줬어요.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V자 반등이 나왔고요. 좀 반등 나왔을 때 오히려 음봉으로 2번 연속 정도 나왔고 이제 여기 제가 화살표 표시한 부분에서 체결 강도가 완성이 됐고요. 중간에 잠깐 조정, 그 다음에 급등, 다시 조정, 상승. 제가 봤을 때 양봉이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구간보다 중간중간에 굉장히 좀 약간 안정적인 조정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사실 길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S&D가 삼양식품을 따라가는 주가 흐름이 나오는 거지 자체적인 어떤 그 모멘텀과 주가 흐름 아니기 때문에 삼양식품 흐름을 참고를 하시면서 S&D를 같이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D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제조하는 업체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지난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희 화살표 있던 날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어떻게 신호가 나왔는지 볼 텐데요. 11일 날 금요일장에 신호가 나왔고요. 네, 거래량이 그렇게 네. 좀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은 3만 주 정도 거래됐을 때 네. 체결 강도 당일 체결 강도 172, 그다음에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100 들어가고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중요한 점은 체결 강도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일 체결 강도 지난주 금요일 날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역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예고를 하는 체결 강도가 나오고 있고요.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에 근접하는 97% 정도를 보여주면서 일단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S&D입니다. 알겠습니다. 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거래일이었죠. 금요일장에 86,000원까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삼양식품의 추이를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고 체결 강도도 과연 5일 체결 강도가 100 이상 언제까지 웃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 종목 4종목 살펴봤고요. 저 이제 빅샷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볼까요? 네. 네, IM 금융지주를 선정을 하셨는데 이 종목이 사명이 변경된 거죠? DGB에서 일단 그 IM 금융지주로 사명을 좀 변경을 했고요. 네. IM 금융지주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시중은행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네.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을 시중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중은행은 일단 지방은행과 다른 점이 뭐냐면 전국적인 네트워크 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IM 금융지주 이제 대구은행이 네. 지금 벌써 시중은행이에요. 근데 그래요? 실질적으로 네. 좀 약간 뭐가 시중은행으로 하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라고 이제 기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올해 우리가 보통 지방 3대 금융지주사 얘기하면은 과거에 이제 DGB, 지금 IM, 그다음에 BNK, 그다음에 JB 이렇게 뽑는데 올해 시장에서 작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실적 증가를 예상을 하는 유일한 기업이. 그래요? 근데 네. 이거는 좀 약간 넌센스긴 합니다만은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기저효과인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런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IM 금융지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정하신 모멘텀인데요. 금융지주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네요. 네. 일단 이자 장사가 이 정도였나 금융지주사 작년 순이익 24조 원. 이건 우리나라 이제 토탈 금융지주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IM 금융지주 실적 모멘텀 주주환원 확대 기대할 만. 이제 지금 지방 3대 지주사 중에 지금 금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그 기업 회생에 들어간 쪽에 관련된 금융주들이 있긴 한데 IM 금융지주는 일단은 어떤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 거의 다 털었기 때문에 올해 일단 확실한 좀 가장 세 개 지방 금융지주사 중에 실적 턴어라운드 가장 확실한 기업을 IM 금융지주로 증권가들은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위치도 매력적인 위치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딱 보면 사실 딱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게 네. 차트에서 좀 약간 그 표시가 나는데 롤러코스터를 그려놓은 듯한 좀 느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급등 네. 금융주에 좀 어울리지 않는 주가 흐름인데 급등 후에 급락, 그다음에 급등 후에 다시 급락, 그다음에 좀 약간의 어떤 침체되는 어떤 주가 흐름이 나고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이 주가에 네. 반영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자리는 사실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지저분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차트들을 볼 때는 그냥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시면 일단은 평균적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차트도 사실 주봉 차트 보면 상당히 이뻐 보이거든요. 나름대로 지금 양봉이 거의 한 8개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조정을 주면은 더 좋은 느낌이고 특성상 올라갈 때 깊은 조정은 거의 안 주고 이제 상승이 나온 다음에 깊은 조정이 주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중간 단계 저는 오히려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점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IM 금융지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는 IM 금융지주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체결 강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 텐데 60일 체결 강도가 지금 정말 오랫동안 차 있는데 변동성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차트를 보면 네. 이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지금 장기 수급은 계속 살아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장기 수급이 좋으니까 올라갈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4개 체결 강도 다 보시면
3달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당일 체결 강도 모두 좋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뭐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10,000원이 안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 30만 주가 그렇게 거래량이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 네. 뭐 10,000원 돌파를 하고 이 탄탄한 체결 강도로 지금 지주사, 금융사들로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엔 금융지주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이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사님이 평소에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 60일이나 20일 체결 강도가 꽉 차 있는 지 오래되면 차트의 위치상 고점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 치고는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른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됐을 때 과연 10,000원 선을 또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진기업이고요. 네, 유진기업은 어떤 사업하는 기업일까요? 시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멘트. 근데 네. 최근에 좀 약간 종목 기사 내용도 투자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네. 기사 내용에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딱 나와 있는데 같이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굴뚝. 이제 우리가 보통 굴뚝 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오래되고 네. 좀 약간 진부한 기업들을 굴뚝 산업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굴뚝 지우고 로봇 최전방에 배치를 한다. 유진그룹 변신 전략 통할까. 뭐 지금 당장은 어떤 유진그룹의 어떤 도움이 되긴 힘들긴 합니다만 기업의 어떤 그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TXR 로보틱스죠. 상장돼 있는 그다음에 유진기업이 최근에 이제 그 우중에 이제 비가 올 때는 우리가 보통 건설 현장이 쉬죠. 네. 쉬죠. 스톱이 네. 되는데 우중에도 이제 타설을 할 수 있는 이제 콘크리트를 출시를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면 사실 네. 손이 좀 안 나가는 자리예요. 차트로 그래요? 손이 안 나가는 자리라는 것은 네. 아직 확실하게 상승으로 턴한 느낌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바닥권에서는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체결 강도가 얼마나 좋았으면 들고 오셨을지 제가 좀 기대해 볼게요. 네. 우선 그러네요. 네. 박스권에서 계속 좀 네, 맞습니다. 움직이네요. 박스권도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러네요. 박스권이 아니라 좀 약간 내려가는 네. 박스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데 일단 거래량적인 측면은 큰 어떤 변동은 없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유진기업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봤을 때 네. 가격적으로 사실 큰 리스크는 없어 보이고 나름대로 이제 특징이 뭐냐면 급락 후에 이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체결강도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 자리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 살펴볼 텐데요. 체결 강도가 14일부터 체크가 되어 있네요. 네. 역시 좀 현재가 기준으로 네. 가격이 비싼 주식은 아닌데 그거 치고는 거래량이 사실 좀 약간 부진하긴 합니다.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으면서 목요일 날 이제 3만 주 거래됐던 게 금요일 날 체결량이 18만 주 정도, 한 6배 정도 늘은 상황이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는 오랜만에 들어가서 일주일 이상, 지난주 월, 화, 수, 목, 금 다 유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1% 상승한 날 체결 강도 200, 뭐 이런 날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체결 강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사실 뚜렷하게 유진기업을 지금 왜 사야 되고 이거는 이래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확실한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는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수급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유진기업은 이사님의 말씀처럼 체결 강도를 통한 이 선행 지표로 앞으로의 급등을 예측한 건지 한번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빅샷 두 종목까지 해서 체결 강도를 통해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따라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한화시스템입니다. 단기 실적은 살짝 아쉽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방산과 위성 또 군함의 사업 확대로 인해서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20.8%, 영업이익은 6.7%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보통신 부문인 ICT 부문이 전년 대비 4.8% 매출이 하락하면서 컨센서스는 하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1% 줄어든 2천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동의 천공투 다기능 레이더 납품 등 주요 방산 사업 수출이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는 적자 계약의 이 잔여 물량 인도가 지속됨에 따라서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400억의 손실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익 턴어라운드는 2026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몇 가지 더 살펴보시자면 먼저 방산 부품에 있어서 수출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또 위성 사업 확대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더와 또 전자 장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또 SAR 위성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군 정찰 사업의 이 주요 공급자로 매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군함 시장의 진출 역시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 4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폼텍코리아입니다. 국내 1위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 업체로서 용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인디 브랜드 수출 확대가 지속되면서 수주는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폼텍코리아 적시에 납기 가능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 금형과 사출 등 생산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4공장 증설 예정으로 캐파 역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인디 브랜드 양 다수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또 뉴욕에 영업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13%, 영업이익은 15.8%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들 몇 가지 더 짚어보시자면 전방 인디 브랜드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는 데다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춘 데다 신제품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성장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네이버입니다. 지난 4월 18일이죠. 이 네이버와 컬리가 전략적으로 업무 제휴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연내 이 컬리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 입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의 이 커머스 사업 가치가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이 기존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신선식품의 새벽 배송이 늘어날 것임을 기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컬리는 이 신선식품 새벽 배송 플랫폼 중에서 쿠팡에 이어서 고객 선호도 조사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기대감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존의 이 컬리의 주 고객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50대 여성 비중이 70-8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 고객층의 트래픽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역시 실리고 있습니다. 또 컬리의 이 콜드체인 등 물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 7일 배송과 또 새벽 배송, 하루 배송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목표 주가 28만 원으로 유지했고요. 현재 이 PER이 15배 수준으로 여전히 밸류 부담은 낮다는 분석 함께 제시했고요. 인터넷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GKL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 11.3%, 영업이익은 39.5%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올해는 고객이 게임에 사용하는 금액인 이 드로백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 카지노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비율인 홀드율이 전년 대비 2.9%포인트 늘어나면서 카지노 순매출액은 전년 대비 15.6% 늘어나면서 컨센서스가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국의 VIP
VIP 마케팅 강화로 인해서 기대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2분기부터는 태국과 몽골 고객을 대상으로 바카라 대회를 개최하는 등 마케팅 확대 계획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타 VIP 부문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또 3분기부터는 중국인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서 마케팅 효과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양호한 매크로 환경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방문 개수 성장으로 인해서 연간 실적 4% 상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14,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차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은 휴장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이슈가 좀 발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역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중국과의 협정이 있어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나 현재 긍정적인 발언만 있을 뿐 실제 협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전과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발언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역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면서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무역 협상이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관세가 좀 나와진다라는 점, 이 점들이 경제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실적에 있어서 좀 체크가 분명하게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장 폐지 우려감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국 증시는 지금 미국 휴장 속에서도 시간에서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혼조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수는 좀 박스권에 좀 갇혀진 상태에서 이슈별로 체크를 해본다라면 재건과 방산, 원전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강세는 여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본인 포트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재건과 방산, 원전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세워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천 PB센터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월 21일 월요일 마켓 스탠바이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신일섭위원, 권배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관세 리스크는 좀 주춤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정부 미국과 이제 본격적인 협상 들어가고요. 일본 사례를 봤을 때 뭐 딱히 이번 주에 무슨 대단한 결론, 이를테면 우리 상호관세 부과받은 25%가 뭐 이 90일 유예되는 그 사이에 뭐 대폭 더 뭐 이를테면 보편관세 수준이 10% 정도로 떨어질 것이냐 뭐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일본 사례를 봤을 땐 일본도 협상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풍기고 있어서요. 우리도 결국은 단기간에 서둘러 굳이 결론을 내서 물리지 않을 방법을 찾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이제 또 우리도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 있는 이 협상자들이 섣불리 결론 냈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뭐 관료들이 좀 잘 알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세 문제는 일단 한 걸음 좀 떨어져도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들어가니 이 부분에 관심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두 분 탑3 또 어떻게 잡으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떤 거 좀 주의하면 될까요? 네, 일단 먼저 관세 관련돼서는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은 뭐 있나 보죠? 백악관 고문이
일본과의 협상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겠다는 쪽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나바로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 말은 요즘 잘 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 시작은 그래도 섹터 쪽으로는 강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도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빈틈 섹터 강한 모습들인데 계속 그 강한 섹터가 있다 보니까 나도 같이 들어가자라는 쪽에서 다른 섹터들, 특히 이제 조선 기자재 쪽들도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조선이 강하게 되면 실적과 함께 부각받을 쪽들은 기자재 쪽들도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쪽들이고 바이오주 쪽에서 비만 치료제가 또 하나의 중심적인 모습들을 가져간다라는 쪽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동향, 원자력 쪽은 다시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런 변화 쪽에서 또 원자력이나 또 중국 소비주, 중국 교류 확대 속에서 나오는 모습들, 여전히 카지노주를 비롯해서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 엔터주까지 확산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빈틈 섹터도 계속 챙겨보면서 일단 시장 대비해서 좀 이겨내자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책 테마주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강했던 AI 소프트웨어, 크게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와 함께 창투사주까지 강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지난 금요일까지 봤었을 때 세종시 이전 관련된 쪽들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STO 쪽들도 오늘 보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금융투자협회 방문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리서치 센터장들과 만남을 갖는다고 하는데 또 이제 코스피 얼마 간다 이런 얘기보다 좀 실무적인 얘기를 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비대면 진료까지 강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또 방금 나온 속보에 따르면은 이재명 전 대표가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계속 성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의 수혜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관련돼서 또 계속 언급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인데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무조건 이쪽이 대세다라고 그러면서 강하게 매매를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상지건설의 교훈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급등하다가 고점에서 크게 밀린다. 그러면은 이건 또 이래저래 진퇴양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흐름들은 맞지만 그걸 좀 이용하는 전략 쪽에서만 짧게 대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일단 실적 발표 시즌에 꽃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은 테슬라 알파벳 실적 발표가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실적은 별론데 어떤 전망을 어떻게 또 가져가느냐 장기 전망 쪽이죠. 이런 쪽들 봐야 될 것 같고 알파벳은 광고 쪽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현대차,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어떤 시장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보다 이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쪽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암학회 AACR이 개최가 되면서 유한양행부터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심리평가지수 또 소비와 관련된 지표다 보니까 미국의 변화 일단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희수 대표는 방산과 조선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움직임을 가져가는 여러 섹터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정책 테마 관련돼서는 단발성 움직임이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이번 주 체크해 봐야 될 주요 이슈까지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피리오사 AI 관련주 소식입니다. 지금 정책 관련주 중에 가장 매기가 쏠리는 쪽인 것 같은데요.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피리오사 AI의 투자사로 대표적으로 투톱으로 리딩주로 나섰고 그다음에 관계사를 통해서 피리오사 AI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페릭스도 후발주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피리오사 AI랑 화질 개선 관련해서 협업한 포바이포는 무려 5일 연속 상한가라는 기염을 토했고요. 또 피리오사 AI 반도체의 일본 총판권을 보유한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또 후발주로 붙었습니다. 점점 매기가 확산되면서 이 편입 주식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DNT 파마텍입니다. 자, 노보노디스크가 선두였고 일라이릴리가 따라가는 형국이었는데 일라이릴리가 한판 역전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 주가이 제약이 발견한 물질인 오포글리프론을 갖고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이 지금 저분자로 만들어서 경구용으로 섭취할 수 있게 만든 GLP-1 수용체 작용제입니다.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이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발표됐는데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40주간 투여한 결과 평균 4.7%에서 7.9%의 체중 감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련주가 여러 개 있는데 DNT 파마텍이 일단 그 리딩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DNT 파마텍도 먹는 GLP-1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DD02S 2024년에 미국 메세라라는 회사의 기술 이전을 이미 했고요. 작년 11월 달에 북미의 임상 첫 환자 투약이 완료됐습니다. 만약에 이 경구 제형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지금 주사 제형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제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의 변동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미국 시장에서 일라일리, 일본의 주가이 제약, 우리나라의 DNT 파마텍까지 이 라인이 지금 한미일에서 죄다 급등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전진건설 로봇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재건 논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독일 미넨 바우마의 2025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CPC 모델, 이 엘릭트 렉스를 전시했다는 소식 이외에 이 전시회 부스에 우크라이나의 특장 업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재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전진건설 로봇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의 계속해서 그 모멘텀을 이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신입사원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보시면요. 이 우크라이나 관계자가 이데일리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재건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죠. 제2수도죠. 키이우 이쪽에 쪽에 이제 관계자인데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8분 됐네. 동시효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4월 21일 월요일장 국내 시장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양시장 지난주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상승하면서 결국엔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이번 주 초 시작인 오늘장 역시나 양지수 일제히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15%가량 상승하면서 2,486포인트의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 압권 718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은 한 주이기도 한데 과연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을 준비 중에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0.29%, 삼성전자는 0.36%가량 빠진 채 출발 준비 중인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0.15%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리정부와 진행되고 있는 11조 규모의 밸류체인 구축 사업이 철회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48%가량 상승 출발,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1%가량 오름세로 출발 준비 중인데요. 현대차가 내년에 현대와 기아가 42개의 신차를 출격한다고 합니다. 올해와 비교한다면 1.5배가량 신차가 많은 건데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까 신차 효과를 누리고 다양한 신차를 내놓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가 자체는 상승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1위부터 5위 일제히 하락 출발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뉴욕 시장이 금요일 날 쉬었죠. 부활절 연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수치들이 이제 금요일 날 수치가 아니라는 걸 좀 감안하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다 보면 또 조금 그 모멘텀 이런 것들이 약간 중간에 끊기는 느낌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오늘 동시효과 상황 보셨는데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는 딱히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요. 일단 지수는 좀 보죠. 지수는 플러스로 시작을 좀 코스피는 하고 있습니다. 0.11% 플러스. 코스닥은 0.06%네요. 그러니까 보합권 정도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좀 나오죠. 3.3원 다시 내려 1,420원. 그러니까 환율은 지금 계속 1,420원, 30원 요 사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70원, 80원 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마음의 부담은 덜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 두르는 문제, 요거 좀 잘 체크를 좀 해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 살펴보죠. 고민랭커.
네, 4월 21일 월요일장 국내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개장 직후에 눈치 보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진정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 의장에 대한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게 달러 약세로 또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장 양 지수는 다소 엇갈린 채로 출발을 했는데 히트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빨간 색깔로 출발된 종목은 하락 출발이고요. 초록색으로 출발된 종목들은 상승 출발입니다.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거무튀튀한 보합권 출발이 많고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빨간 색깔로 출발한 하락 출발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소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를 앞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제히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0.1%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방산주들은 이번 주 역시나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상승 출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1%, 하나시스템 역시나 0.9%가량의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유독 빨간불이 좀 많이 있는 종목이죠. 제조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인 LG 엔솔이 오늘 0.8%가량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목요일장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1.8%가량의 하락 출발이 되고 있고요. HD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0.8%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 1.2%가량 하락, 그리고 현대미포,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전선 관련된 기업들도 일제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반도체의 상승이 오늘 굉장히 눈에 띕니다. 4%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가 TC본도와 관련해서 지금 동맹의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가격 인상 카드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주가의 반응 오늘 굉장히 긍정적이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2차 전지와 조선주들은 약한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금융 관련된 업종들 살펴볼까요? 좀 견조한 실적이 좀 전망되고 있는 금융주들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로 이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합권 출발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명보험사들 일제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은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지주가 하락했지만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 그리고 하나금융도 상승 출발하면서 보합권 내에서 좀 눈치 보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비자 내구자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 혹은 조금의 하락으로 출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LG전자 보통주 같은 경우는 0.4%가량 빠지고 있고 LG도 오늘 0.1% 하락입니다. 다만 코웨이 같은 경우는 오늘 1.8%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이오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빨갛게 출발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을 뜻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1% 이상, HLB도 1.6%, 오늘 조금 기대가 됐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휴젤과 파마리서치, 클래시스와 같은 의료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아마케가 이번 주에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좀 부진하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그룹도 좀 보합권 출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1% 하락 출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0.25%, 그리고 테크윙도 오늘 하락 출발이고요. SPG도 1%가량 빠지면서 오늘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이 가운데 원익 IPS는 상승 출발이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1%
10%에 가까운 상승 출발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흐름이 괜찮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게임주들도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좀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과 하락이 엇갈려 있는 상황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움직임을 가져주고 있는 종목군들 살펴봤고요.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직후에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지 지금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도 좀 말씀 좀 들어보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지 않은데 약세로 갔다가 또 다시 그러게요. 강세로 바뀝니다. 아직까지는 뭐 눈치 보기만 강한 상황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 수급 보게 되면 선물은 다시 매수로 들어오는데 많은 규모는 아니고요. 다시 현물 쪽은 매도, 양시장 모두 매도인데 기관도 매도가 들어오는데 아직 뭐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겠다라는 쪽에서 약간 아직 장 초반에 수급은 뭐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런데 시장은 지난주도 보니까 장 초반에는 약간 부진하다가 기관들이 매수가 돈다 그러면 시장이 또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미국 시장 안 열린 김에 수익률 게임 계속해보자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종별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상승하는 섹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비금속 쪽, 시멘트 쪽이 강한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계, 장비, 증권 그리고 뭐 제약 쪽 이쪽이 코스피 쪽에선 강한 업종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약세 쪽으로는 종이 목재, 운송 장비, 금속 어떤 특별한 개연성은 좀 뭐 많지 않은데 그런 쪽에서 테마주의 모습들이 좀 강한 쪽들을 더 반영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섹터 쪽을 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섹터를 보게 되면은 거의 다 이제 정책 테마 관련된 쪽들에 대한 모습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지금 마이데이터 관련된 쪽의 종목들 보니까 뭐 핑거, 아톤 이런 종목들 좀 강한 모습들이고 STO 종목들 좀 강한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시멘트 쪽도 세종시 이전이 뭐 수혜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쪽과 함께 출산 장려책 그리고 또 엔젤 산업 이런 쪽 역시나 지금은 이쪽이 대세구나라는 쪽들인데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 쪽으로는 확산이 조금 못 되는 쪽에서 약간 주춤한 모습들이고요. 그 밖에 그걸 통해서 인터넷 쪽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켓컬리랑 협업한다는 쪽에서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데 좀 더 힘낼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이버와 이 컬리와의 이 조합.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네이버가 CJ하고 그다음에 신세계와도 이런 지분 교환 방식의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좀 제휴죠 결국은. 그러니까 뭐 타깃은 분명합니다. 쿠팡입니다. 그만 쿠팡의 위세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컬리하고는 또 조금 그 앞에 두 음식료 회사들이랑 좀 다르긴 하죠. 전체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갖고 사실 네이버는 이 두 회사 두 기업들 그러니까 CJ나 신세계한테도 사실 또 경쟁자거든요. 또 이커머스 쪽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랑 손잡고 쿠팡을 이제 잡은 다음에 이제 또 뭐 각자 경쟁하겠다 뭐 그런 그림 나올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뭐 쿠팡이 또 갖고 있는 또 막강한 또 힘이 있는 거고 어쨌든 유통업계는 이렇게 경쟁이 정말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저희 같은 소비자들은 뒤에서 좀 웃으면서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서 반응도 한번 오늘 같은 경우 네이버하고 이 주가 한번 또 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님 출발 상황 또 어떻게 보시는지 보시죠. 네, 야당 유력 대선 후보의 입에서 주가 5천이 나왔습니다. 방금. 자, 코스피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484.88로 1.43포인트 오르고요. 등락률은 0.06%입니다. 코스닥은 717.96포인트 그리고 대비해서는 0.19포인트 올랐고요. 0.03% 플러스네요. 거의 뭐 보합 수준인데 살짝 강보합이죠. 1개월 대비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5.71%입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0.61%. 최근에 코스닥이 선전하면서 코스피에 대비해서 코스닥의 1개월 수익률이 월등히 좋네요. 3개월 대비로는 코스피가 2.56 마이너스, 코스닥도 마이너스 2.25입니다. 3개월로는 비슷한 마이너스인데 1개월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좋았죠. 자, 코스피가 일단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그 관세 전쟁 때문에 하락했을 때
무려 하락갭이 4개나 나왔거든요. 지금 2,600대에서 하나 나오고 2,500대에서 나오고 2,400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맨 밑에 하락갭, 4번째 하락갭은 다 메운 상태고요. 지금 3번째 하락갭을 메우러 가고 있는 가운데 21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 상당히 좋죠. 일단 생명선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지금 1개월 상승률에서 앞서는 것만큼 지금 이미 690대에서 21선을 회복했고요. 이번에는 121선을 지금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이 최근의 모습은 좋기 때문이고 물론 이제 월봉으로 장기적으로 간다면 코스피가 훨씬 더 높은 구간에 있죠. 자, 이제 환율인데 문제는 자, 지금 또 이제 그 미국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 환율이 떨어진 게 저게 지금 1,400원이거든요. 저게 싼 건가요? 저는 싼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저걸 가지고 국력이 흔들렸다고 하는데 글쎄 쉽게 이해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빠졌으면 더 좋았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좋아서 실적이 좋고 비전이 좋고 전망이 좋아가지고 매수를 왕창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거였다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그 원래대로 맞았더라면 더 좋았는데 지금은 미국의 달러가 흔들렸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트럼프 말대로 달러는 곧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미국을 아직도 최강대국으로 한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영원히 있을 거라고 대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 스캇 재무장관도 그러잖아요. 중국이 국채를 팔았다는 음모론이 있는데 그거 팔아서 뭐 하냐? 미국 국채 팔면 사는 게 미국 달러다. 그러니까 살 게 없는 거예요.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 중 둘 중에 하나 사는 거라 하나 팔면 하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달러가 이게 만약에 제자리로 갔을 때 저는 그게 걱정인 거죠. 다시.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외국인의 순매도는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달러 가치가 제자리를 가면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이 그때는 또 치솟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렇게 터지면 원래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도 860억 팔고 있고 지금 30일을 따졌을 때 하루 빼고 29일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렇게 터지고 있으면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야죠. 정상적이면. 지금 그냥 달러 가치가 하락해서 반사적으로 오르는 건데 그러면 달러 가치가 제자리를 가면요. 그럼 외국인의 순매도 때문에 더 치솟는 거 아닌가요? 뭐 물론 거시경제 여러 상황이 뭐 다 똑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좀 사줘야 된다. 순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차가 지금 재밌는 거죠, 이게. 5위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탈환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장마감할 때 지난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위로 다시 밀렸죠. 지금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현대차는 이게 주가의 발전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결국. 카카오 네이버한테 역전당하기도 했었죠. 지금은 제자리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방산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역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는 주가가 그 사이에도 계속 제자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네카오가 뜬 지가 몇 년 됐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뜨기 전까지 네카오가 한번 뜨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뜨기 전까지 한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현대차 기아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아쉽죠.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가 다 팔았고요. 13위부터 조금 빨간색이 있습니다. 오늘은 17위 펄어비스랑 18위 보로노이 이런 거 위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신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니까 일단 다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코스피도 0.2%, 코스닥도 근 2% 가까이긴 하네요. 근데 수급이 여전히 개인 중심인데 외국인이 지금 벌써 914억, 지금 9시 15분이거든요. 벌써 1,000억 가까이 좀 팔고 있고 선물은 외국인이 그래도 오늘은 좀 사네요. 선물은. 그리고 오늘은 기관이 선물도 좀 많이 팔고 합니다. 연기금이 지금 시간에는 이제 조금 팔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은 지금 1,420원대 아래로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섹터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변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5분가량이 흐른 상황입니다.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여러 가지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3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 이게 또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정책 테마와 관련된 기업들, 그런 섹터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사 AI에 대한 검색을 여전히 좀 뜨겁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성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필요사 AI와 관련되어 있는 창투사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된 종목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STO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도 오늘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가 되면서 STO 시장이 차기 정부의 또 디지털 금융 정책 의제로 부상하면서 다시금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이고 오늘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으로 저출산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카지노 그리고 원전, 철도 그리고 농업까지로 좀 여러 종목 좀 검색을 하고 있고요. 개헌과 관련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개헌 안에 들어있는 종목군들이 뭐 세종시 이전이라던가 정책과 관련된 테마가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오늘 짙은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팔자 행렬 이어갑니다. 개인만 담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은 소폭입니다만 17억 원가량 순매도가 잡히고 있고 외국인이 745억 원가량 어제 강력하게 좀 던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개인만 담아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는 뚜렷한 상승 호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우선 오늘 보시게 되면 계룡건설, 성신양해와 같이 세종시 이전과 관련돼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두 자릿대 강세 혹은 상한가에 안착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주 역시나 두 종목이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정책주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정책과 관련된 종목인데 엑스페릭스가 상한가 그리고 IT아이즈가 가격 제한폭까지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는데 필요사 AI와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세종시 이전 또는 뭐 AI 관련돼서 투자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엑스플러스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동정주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오늘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 초도 정책 테마주들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이 사실은 정책 테마주가 이렇게 강하다, 좀 뭐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기승을 부린다. 뭐 주도주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주력 산업 품목이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철강, 뭐 석유화학, 뭐 2차전지 등등등등 뭐 대부분 다 관세 리스크에 맞아가지고 좀 뭐 시장 상황이 좀 안개 속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정책 테마주가 좀 화려해 보이는 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이제 김민수 대표님도 상지건설 사례를 좀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참 뒤끝이 워낙 맵죠. 매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거의 최루탄 맞은 것처럼 그런 결과들을 늘 가져오기 때문에 참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 정치 테마주, 뭐 정책 테마주 이런 데 달라붙어서 참 수익 내기가 쉽지 않으신 건데 근데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좀 화려하긴 합니다. 뭐 상지건설 같은 경우 뭐 열 몇 배가 한꺼번에 며칠 사이에 떴으니까요. 자, 이런 정책 테마주의 상황 말씀을 좀 드렸고 자, 현재 상황에서 종목들 흐름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 정책 테마주인가요? 역시 오늘도?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막 관련된 정책 테마주로 붙을 수도 있을 만한 종목 중에 몇 종목을 말씀을 좋네요. 드리는데요. 일단 먼저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특히 주가가 한 5%대는 좀 안 올랐고요. 4.7%대 올라갔는데 아까 이 말씀드렸던 회사는 정말 되게 꾸준하고 잘 안 떨어지고 많이 네. 오르지도 하면 그런 종목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과학기술 R&D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뭐 확대한다. 예산 대폭 확대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중점적으로 매출이 원자 혁명 그렇죠. 쪽이죠. 예, 그런 쪽들이 혹시나 수혜를 받지 않나라는 쪽에서 주가가 뭐 지금 IT 바이오 쪽에 들어가는 쪽들과 같이 이제 좀 투자를 늘린다 그러면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한번 기지개를 필지 한번 좀 보면서 탄력받는 과정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수급과 함께 종목들 찾는다 그러면은 한국전력만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한국전력 지금 주가가 3.5%대, 3.7%대 올라서 많이 올랐네요. 네. 예, 삼국전력은 한 10% 올라간 느낌입니다. 한 3% 올랐어도 예, 그런 쪽에서 추세가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수급을 떠나서도 한국전력이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들,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 쪽에서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이내 너무 전기요금 싸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과 현실화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의 변화, 또 유가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작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오랜만에 특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 뭐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작용된다라고 네.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나이백이라는 회사입니다. 오랜만에 주가가 다시 한 10%, 9.8%대 올라가면서 주가 탄력들을 받아가는데 무슨 뭐 하는 회사예요? 네, 나는 200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특히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 어떤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지금 경구용 쪽이 부각받는데 예. 이 회사가 하는 내용들은 근손실 방지를 하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이쪽에 대해서 끌어가고 있다 보니까 나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같이 한 자리 하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변화가 이어지는데 아직 임상 실험 단계가 그렇게 구체화가 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들과 함께 변화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계속 관심은 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비만 치료제가 장기 제형 쪽에서 이제는 이제 이게 뭐랄까 시장에서 약효가 이제 떨어져서 그런가요? 경구용 쪽으로 좀 확 쏠려가는. 사실 경구용이 되면 굉장히 편하긴 하죠. 먹는 거 일단 그렇고. 근데 이게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중요한 게 이 속으로 들어가서 위나 이런 데서 이제 이 산에 이제 녹지를 않고 끝까지 이제 가야 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때까지 약효가 바를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어렵다라고 하는 뭐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되기만 한다면야 알테오젠 주가가 저렇게 올라간 것도 결국은 이 사용자 편의성 측면이 부각했기 때문이라는 걸 봤을 때는 뭐 정말 한마디로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 될 수 있다. 여지는 뭐 분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님 종목별 흐름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아까 그 오포글리프론을 발견한 것은 일본의 주가이 제약입니다. 그 두 개가 리딩주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는 아주 극초기 단계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는 퓨리오사 AI 등락률이 무려 11.01%네요. 아까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린 그 주제 안에 4종목 중에 2개가 상한가 같네요. 그렇죠? 엑스페릭스는 아까 전에 퓨리오사 AI를 관계사를 통해 투자했다고 말씀드렸고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의 후발주로 떠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상한가 같고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퓨리오사 AI 반도체의 일본 총판권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2개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랑 TS 인베스트먼트는 처음에 달리고 나서 이 엑스페릭스랑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에게 물려주고 잠깐 쉬고 있는 1, 2번 타자. 그렇죠? 오늘도 조금 오르고 있긴 하죠. 엑스페릭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나중에 가서 지금 불이 더 붙은 지금 격입니다. 결국에 지금 정책 테마주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지금 퓨리오사 AI 주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저것들이 다 실현된다면 분명히 주가는 오를 것은 확실해 보이긴 하네요. 주가 조작범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3번의 기회도 아니고 1번에 아웃 시킨답니다. 그리고 자사주는 무조건 원칙적으로 소각. 우리가 그 애플의 아니면 버크셔에서 이렇게 바라는 게 그거죠.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거를 불태워서 주주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걸 원하는 건데 그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쪼개기 상장했을 때 우리 항상 그 불만이 신규 상장식으로 돼서 기존 주들이 소외가 되는 거죠. 기존 주들에게 우선권을 준답니다. 만약 저런 것들이 정말 다 시행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오를 것은 뻔해 보이는데 네. 아마 시행되는데 많은 그 차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이데이터랑 STO
이게 지금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에는 다 ITI즈라는 상한가를 간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퓨리오사 AI, 마이데이터, 토큰증권 발행주까지 이거 전부 다 정책 테마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인맥 관련 테마에서 정책 테마로 완전 전환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야권 지금 대선 주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만약 실행되는 어떤 부분이 보인다면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뭐 지금은 바램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책 테마주가 여전히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미국 시장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와 차별화를 갖고 가는 국내 시장, 물론 여러 가지 테마주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테마주가 움직이는 배경들은 그나마 한국 증시가 작년에 많이 빠졌다가 돌아가는 과정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안 빠진다, 버틴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수와 관련된 쪽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섹터와 종목 쪽에서 계속 종목 찾아서 어느 정도 계좌를 좀 돌려놓자라는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되 너무 욕심은 크게 부리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졌죠. 이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 섹터와 종목을 잘 선별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위원님은 오늘 장기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기술 수출 플랫폼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에 주목하라입니다.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도 똑같은데 주연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연이 되려다가 굉장히 무덤 속으로 간 기업들의 아픈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오늘은 쉬고 있지만 기술 수출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바이오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 이런 스타일들의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연으로서도 충분합니다. 조연으로서 주연과 함께 아카데미상을 받는다면 굉장히 좋겠죠. 괜히 주연하려다가 일자리 뺏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기술 수출 플랫폼 그 기업들에게 주목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함께 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엔터 업종에 있는 종목 중에 그 디어유라는 회사 가져와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터 업종 전반으로는 시장에서 1분기가 바닥이라는 컨센이 시장에 좀 지배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엔터 업종 전반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의 개선 속도가 가파라질 전망이다. 뭐 이렇게 일단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엔터 업종 자체를 바라보는 시점은 사실 분할로 저가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팬 아티스트 간 구독형 소통 서비스인 버블을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동사한테 있어서 최근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은 뭐냐면 상반기는 이제 중국 텐센트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중국 진출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을 시장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진출의 경우 동사는 이제 QQ 뮤직 내에 들어가는 이제 인앱 서비스 형태로 이제 버블이라는 플랫폼이 진행이 될 텐데 이미 중국의 이제 QQ 뮤직 내 버블과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해 본다면 디어유의 버블이라는 플랫폼이 QQ뮤직을 통해 확보 가능한 구독자 수가 연말 기준으로 대략 한 올해 한 200만 명 정도 추산이 애널리스트들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570만 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입자 수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런 최근에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저항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가격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좀 신중하게 가져갔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25년도에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버블이라는 플랫폼이 제한적인 이제 국내 시장의 상방을 중국 시장으로 넓히는 동사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접근하기 가격적으로도 좀 좋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버블이 상반기에 중국 진출을 할 수 있을지 모멘텀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5만 원대 상승 후에 이번 조정과 함께 3만 5천 원대에서 쭉 하락하면서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는 확인되는 가격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이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초입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5만 2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만 7천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5만 2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봤습니다. 주간 증시 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특히나 테슬라의 실적 전망 이렇게 보면서 주가 셈법이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정수 블루다 AI 센터장님을 모시고 테슬라 관련해서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제 그 주가 왔습니다. 바로 네네, 이번 맞습니다. 주 굉장히 테슬라에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네. 예상이 드는데 사실 테슬라 자체로만 보면요 많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주가 고점 찍고 반토막 났는데 현재 투자 환경도 녹록지 않아서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일단 현재 분위기를 좀 살펴주세요. 우선 최근 테슬라 실적 중에서는 가장 최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기대치는 이번에 인도량 수치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테슬라 주가에 그것이 반영됐는지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예상 못했는데 더 큰 시장의 어닝 쇼크로 올지 부정적인 어닝 쇼크가 올지 좀 그거는 아직 예상하기 진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제가 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예측을 하게 되면은 매출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분기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 판매가 대단히 적었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선은 모델 Y 주니퍼가 늦게 생산되면서 사실상 판매가 중단이 됐었고 그리고 구형 모델 Y를 판매를 일종의 밀어내기를 하면서 대단히 저가 모델로 그러니까 차량 가격 할인을 많이 했었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한국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탄소 배출권 판매권으로 테슬라가 사실은 대단히 적지 않은 4억에서 5억 달러 정도를 매출을 이거는 이익률이 100%죠. 이걸 네. 벌어들이고 있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벌어들일 수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것을 막으니까. 안 하는 예.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1분기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면 사실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4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6천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이런 부분이 상실된다라면 대단히 이것은 특히 매출 순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9년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쇼크가 올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충분히 저는 기관 투자자들은 이 정도 수치는 예측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 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 총이익률이 내려간 이유는
계속해서 지금 지금 6월에 있을 텍사스에서의 자율주행 예. 여기에 지금 테슬라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이번에도 올 핸즈 미팅, 즉 테슬라가 전 직원을 일론 머스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미팅에서도 지금 5초에 한 대씩 생산되는 이러한 차세대 모델을 중저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적지 않은 개발 투자가 들어가겠죠. 이것도 다 비용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도 적지만 매출은 판매량이 적어서 적지만 여기에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판매 가격에 생산 비용을 뺀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좋지 않을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여기에다 이제 운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됐을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단히 좋지 않고 만약에 CO2, 그러니까 즉 탄소 배출권이 정말로 미국에서 전면 폐지가 된 것이 이번에 반영이 된다라면 전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로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은 테슬라의 높은 현금 보유율입니다. 사실은 꾸준하게 증가해서 지금 300억 달러가 넘는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고 부채 같은 경우 100억 달러가 미만이기 때문에 넉넉한 현금 보유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좋지 않게 반응할 수도 있다. 즉 지금 240달러로 내려가 있는 것이 이미 2분기,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를 반영한 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마 이것이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면 큰 폭으로 사실은 200달러 전후로까지도 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심각하네라고 느끼면 사실 지금 주가 반토막 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더 점수를 내줄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22년 1분기 이후 최저치에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 탄소 배출권에서도 플러스 수익을 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만만치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될 걸로 예상은 했었는데 이게 하반기로 좀 미뤄질 가능성은 또 있어서 사실은 지금 혼란이 되고 있는 혼란이 좀 있는데요. 로이터가 보도한 예를 들자면 모델 Y의 좀 이 슬림한 버전 이거는 이제 뭐 내년이 될 수 있다, 내후년이 될 수 있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사실은 모델 Y의 슬림 버전, 즉 모델 Y에서 예를 들면 뒤에 열선을 뺀다든지 모니터를 뺀다든지 뒷좌석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크기도 조금 더 줄여서 판매하는 것은 아마 올해 원래 하반기 정도에 중국에서부터 또는 미국에서 생산될 거로 예측했지만 연기한 건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정일 수도 있고 고민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중저가 모델이 나올 거고요. 이건 별개의 모델인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이 나온다는 건 아직 모델 Y를 열심히 팔아야 되는데 주니퍼를 이미 모델 Y 주니퍼인데 생긴 모양새는 좀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저가 모델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델 Y 주니퍼의 그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루는 거는 저는 뭐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흔히 말하는 모델 2라고 할 수도 있고 모델 2.5라고도 할 수 있고 모델 Q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중저가 모델 즉 언박스드 모델 생산 방정식을 해서 즉 로보택시하고 외형은 거의 동일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이 모델이 언제 출시되느냐 이거는 아마 하반기 초 저는 어닝콜에서 여러분 절대 신모델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어닝콜은 재무적인 실적을 얘기하는 거고 미래의 가이던스를 얘기하는 것이지 신모델을 어닝콜에서 발표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발표될 거에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되지 않지만 저는 지난번에 예를 들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모델 Y의 주니퍼가 일찍 발표됐던 것처럼 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터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신 모델을 공개할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테슬라 주가에서 저는 관심 갖고 있는 것은 FSD 버전 12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12.1, 12.2, 12.3, 12.4, 12.5가 나왔어요. 근데 13 같은 경우는 13.1, 13.2가 나온 이후로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업데이트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6월에 있을 지금 이 6월 일정은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연기한다라면 지금쯤 연기를 해야 되고 아마 늦어도 이번 어닝콜에서는 연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닝콜에서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6월에 된 것은 확정적이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만이 6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X.com에서의 공식 계정에서도 6월을 여러 차례 재확인하고 있는 걸로 봐서 6월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테슬라 기술진들이 이날 버전 13 가지고 실험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버전 14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FSD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 14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버전 14 같은 경우에서 이것을 이번에 unsupervised 비감독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아마 버전 14가 업데이트되면은 하드웨어 4부터 지금 장착된 즉 2022년 이후에 판매된 신모델에는 이 하드웨어 4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용이 돼서 그 다음 날부터 업데이트를 통해서 FSD 버전 14를 사람들이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실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개인이 쓰는 거는 아마 슈퍼바이즈드 인간 감독하에 진행돼야 될 것이고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비감독하에서 진행되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이죠. 근데 이제 버전 14부터 이제 이야기되는 것은 사실은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비감독하에서 된다라는 것은 인간보다 안전한 차량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중저가 차량이건 모델 Y건 모델 3건 여러분들이 타시는 차에 인간보다 안전한 이 FSD 버전 14가 달려있다고 하면은 저는 2분기, 3분기 이어서 계속해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FSD가 되는 차, 그러니까 즉 인간보다 안전한 차량을 우리가 탈 수 있다는 것은 상품의 매력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 이것을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FSD가 되지 않은 차량을 피처폰이라고 얘기를 했고 FSD가 되는 차량을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이동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지만 2분기부터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6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테슬라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만약에 6월 달이 지나고 7월 달까지도 지금과 같은 지지부진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들이 다른 국가들하고 중국하고는 맨 마지막에 되더라도 지금 3개월 연기된 거라면 그 3개월 안에서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연합 가장 큰 건 유럽연합이죠. 이런 국가들하고 이 상호관세 제로로 0으로 만들어내고 여기에 주고받는 것들을 협상을 하는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끝내줘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페드가 미국 연준에서 이자율을 한번 하락시켜 준다라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가장 좋은 거시적 환경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면 저는 테슬라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아무리 FSD가 이번에 버전 14가 나와도 관세 정책에서 발목이 걸려 있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마저도 원심력으로 미국하고의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강화될 경우에는 최악의 상태가 올 수가 있고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에 주가 하락은 대단히 저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좀 큰 폭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마음에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재적으로는 이 FSD가 실패하는 것, 텍사스 오스틴에서 실패한다. 뭐 그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분기 때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이에요.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도 사실은 작년보다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의 저가 모델을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저가 모델이 $10,000 정도를 내렸지만 사실 원래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40,000대의 사이버 트럭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의 매출이 2024년 대비도 2025년에 덜 팔린다. 이러면 신모델이 나온 지 2023년에 나오긴 했지만 끝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2024년이 올바른 한 해를 다 파는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해보다 둘째 해가 원래는 올라가야 정상인데 이것마저 떨어지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좋지 않은 테슬라에게 소식이 될 거예요. 물론 이것이 주가를 크게 하락시킬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트럼프 정부의 어떠한 관세 정책에서의 실패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트럭에서의 안 좋은 소식들 FSD에서의 안 좋은 소식들이 악재가 겹쳐진다라면은 저는 주가는 내년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내년 4월을 기준으로 봐서 저는 단기 주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115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항상 여러분 주식을 보실 때는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어떤 조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건이 또 발생하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데요. 저는 이 중간쯤에 형성될 수도 있죠. 이 조건이 섞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좋은 조건 같은 경우 여러분 그 미국 경제가 활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관세 정책에서의 어떠한 큰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신모델이 아마 7월이나 8월에는 생산이 될 것이고 7, 8월에 생산이 된다라면 예약 판매라든지 신모델의 공개는 전 5월 중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5월 중에 신모델이 공개될 때부터 테슬라의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할 거고 6월 달에 텍사스에서 오스틴에서 이거는 정말 전 세계 언론이 다 가서 취재를 할 거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취재하는 정말 비판의 눈 속에서 특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비판적인 언론에서 이것을 취재하는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네. 저는 주가에는 되게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뭐 메가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메가팩도 대단히 이 주가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메가팩에서 들어가는 배터리는 중국에서 생산된 LFP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네. 애플을 예외 조항해 주듯이 스마트폰 예외 조항해 주듯이 ESS 부분에서의 예외 조항을 트럼프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따낸다라면 예. 문제가 없지만 LFP에서 만약에 관세가 중국의 145%가 적용이 된다라면 네네. 이거는 팔지 말라는 얘기죠. 굉장히 큰 타격 정말. 엄청난 큰 네, 타격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호주로 중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LFP가 미국에 수출될 경우에는 이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에 있는 LFP 공장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밖에 저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테슬라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가 에너지 부분, ESS 부분에서도 테슬라의 실적은 2, 3,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결정될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딸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죠. 5,000대가 생산이 됐는데 5,000대가 생산되는 건 여러분 당장에서 뭐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실제로 인간을 대체해서 많은 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5,000대가 대규모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대규모로 학습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이제 그록이라는 것들이 적용돼서 인간이 말로 하는 거죠. 그거 하는 거 지금 잠깐 멈춰봐. 계속 지속해. 업무를 스피치 투 태스크라고 합니다. 업무를 과제로 준다든지 만약에 내가 과제를 줬을 때 우리 과거에 여러분 피규어에서 봤던 것처럼 네. 사과를 집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고하는 옵티머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즉 움직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과 대화를 하면서 흔히 말하는 추론을 하면서 인간이 말하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대단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옵티머스의 첫 스타트가 대단히 의미 있게 작동되면서 그쵸. 테슬라 주가에겐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만약에 5,000대를 생산했는데 말 잘 못하고 뻐긋거리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네, 모든 경우에서는 네, 다 열려 있습니다. 워낙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옵티머스의 어떤 실력이 그리고 성능이 대단히 급상승할 거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초기의 과정들은 항상 이런 실수들과 부닥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모델 3 같은 경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생산의 지옥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겪었었잖아요. 5,000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옵티머스도 프로덕션 헬, 그러니까 즉 이 생산의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긴장되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긴장되는 거고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우 긴장된 시기를 여러분들 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5,000대가 정말로 생산해서 즉 대량 생산해서 컨베이어 벨트든 아니든 이렇게 시리즈로 딱 생산이 돼서 창고에 혼자 걸어가서 서 있고. 잘 작동한다면. 그렇죠. 5,000대가 이렇게 딱 써 있는 모습만으로도 예. 주가는 대단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25년 본격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테슬라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오스틴에서의 비감독의 테스트가 진행된다라는 것, 그리고 중저가 신모델이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옵티머스가 5,000대에 나름대로의 대량 생산한다는 것은 가장 큰 빅뉴스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들, 그리고 이것이 ESS 트럼프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유럽은 유지되지만 미국에서 탄소 배출권 판매가 금지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실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워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23일날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네요. 이거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신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네. 그리고 관세가 찬물을 끼얹지 그렇죠. 않길 바라야 되네요. 800에서 125달러가 더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한 주 운명이 달렸다. 그 물론, 이후에 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저를 위해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주가 지금 테슬라 주식을 매도나 매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 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네. 유의사항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테슬라 실적 분석 저희가 오늘 잘 해드렸습니다. 강정수 블루다 AI 센터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견뎌주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